네? 자,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나라가 있고,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나라는 러시아였던 것 같고, 그 이유는 예전에 러시아에 대해서 배워서 좀 더 기억이 많이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약간 러시아의 유명한 인물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사석에 숨어있는 문화들, 그런 게 꽤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위스가 제일 인상 깊었고, 그 이유는 영구 중립국이라는 게 되게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군사력도 세고 그래서 영구 중립국이라는 게 되게 신기했고 스위스 용병도 되게 많다는 게 인상 깊어서 스위스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책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나라는 영국과 폴란드인데 이유는 영국과 폴란드만 못 가봤기 이 책에 나온 나라들 중에 영국과 폴란드만 못 가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한때 그 세계를 제패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지금은 뭐 영국이 오히려 미국의 뭐 강아지다라는 놀림을 받을 만큼 오히려 미국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폴란드의 뭐 소금 강산 뭐 이런 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폴란드를 좀 이렇게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거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지금 현재보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으로 왔다면 현재보다 약간 기술이 좀 덜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당연하긴 하지만 전쟁에서 잃는 것도 많아도 그에 따른 이렇게 기술의 발전도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들 중에서 지금보다 기술이 좀 덜 발달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영국이 지금보다는 더 영향력이 되게 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쪽에서 전쟁이 많이 나서 영국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미국은 상대적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약간 전쟁의 피해 같은 걸 덜 받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국은 피해를 받지 않았을 거고 미국도 계속 식민지였을 거니까 지금의 사회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여기 책 중에서도 이탈리아 이야기인가 거기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갖고 지금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아니고 영국이 주도한다. 그래서 영국의 영향력이 더 세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주성이 의견과 많이 비슷한데 1,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유럽들이 세력이 오히려 몰락하고 미국이 어부지리로 이렇게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이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유럽이 계속 패권을 쥐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들이 해방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그 식민지들이 지금도 그 유럽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뭐 해보게 되고 아까 뭐 해나가 말했던 것들처럼 그렇게 이제 또 세력이 재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함께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방금은 그 세계 제1,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으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독일 쪽이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면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음,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때 2차 세계대전에서는 히틀러가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1차는 잘 모르겠고 2차만 보자면 음, 약간 음, 그때보다 독재 정치가 훨씬 더 강화돼서 뭐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었고 하기 때문에 뭐 진짜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독재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우선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이겼다면 일단은 제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그때 패전국이었던 1차 세계대전도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그 약간 그 경제적으로도 안 좋았는데 그때 히틀러가 딱 등장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독일 쪽이 이겼다면 그때 경제적으로도 더 좋은 이득이 더 있었을 거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독일이 이겼다면 전쟁을 러시아가 아마 승전국 쪽이었을 텐데 독일이 둘 다 이겼다면 패전국이 되고 러시아 쪽의 공산주의가 우리나라까지 약간 안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분단이 안 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뭐 독일이 승리를 해서 독일이 이제 패권을 쥐게 되었더라면 이른바 독일식 문화가 많이 전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흔히 이제 독일이라면 별로 딱딱하고 규칙적이고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세상이 그만큼 좀 재미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 아까 해나가 말했던 대로 그 나치들의 그 히틀러가 만약에 세계의 패권을 잡았다면 그런 전체주의 국가 체제였을 거고 하지만 그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결국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서 그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또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주 수정이가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뤘네. 다음 해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주제 중 하나가 좀 비슷하긴 한데 음, 저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약간 독재자들인데 그 독재자들이 아예 없고 그냥 지금의 약간 민주주의 그런 느낌으로 독재자들이 아예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말을 주세요. 음, 만약에 독재자들이 없었다라면 대부분의 독재자들을 보면 다 공산주의 쪽에 있는데 그럼 일단은 전 세계가 다 민주주의가 됐을 거고 그런다면은 그 공산주의의 러시아랑 중국 공산주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공산주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분단이 안 되고 지금 한 대한민국으로 하나의 나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독재자들이 없었으면 주상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 명이 쥐고 흔드는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국경이나 그런 걸 상대로 싸움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모두 다 같이 정하니까 좀 더 평화롭고 오히려 뭐 기술의 발전 그런 것보단 좀 더 평화로워져서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뭐
어, 독재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불만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었을 때 그 반작용으로서 독재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독재자들이 이렇게 없었다라는 것들은 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는 그 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 사회는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독재자들이 그 자기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고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재자가 없는 때가 분명히 더 나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책의 구성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이 책은 한 권에 여러 이야기가 다 합쳐서 약간 그렇게 짧진 않지만 그래도 짤막짤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한 권에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더 좋다 생각한지 아니면 그냥 아예 책 한 권을 전체 뭐 한 나라의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적어 놓는 그런 책이 좋다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음, 저는 일단은 이게 전체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니까 유럽 대륙에 있던 모든 역사를 한 번에 쫙 얘기하는데 지역마다 약간 유럽이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니까 유럽 전체를 다 합하면은 유럽이 작은 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되게 곳곳마다 발생하는 그 일도 많고 역사가 되게 복잡할 건데 그거를 한 이야기로 쭉 간다면은 약간 복잡하고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하나당 이렇게 한 이야기 이렇게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책 한 권에 나라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적어놓는 그런 책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직접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한 나라만 담겨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세세한 일들까지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 나라 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다른 나라가 더 궁금해지니까 다른 책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는 한 책에 한 나라가 좀 더 자세히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은 처음과 끝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거는 유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유럽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윤곽을 잡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유럽의 각 나라, 해나가 말한 것처럼 각 나라 하나하나에 대한 책은 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특별히 더 알고 싶은 나라, 더 궁금한 나라가 있으면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책이고 또 끝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 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종합 정리해 주는 어떤 느낌들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 읽냐가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 입문 처음 유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적인 그 스케치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유럽 지도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12쪽, 13쪽에 유럽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럽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하면 보통 어떤 나라를 얘기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을 보통 북유럽 사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바로 요 북유럽 사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북유럽 얘기를 많이 해? 음, 왜 북유럽 얘기를 많이 하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얘기를 많이 하는 나라는 이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어서 그래서 음, 의료도 무상, 교육도 무상, 뭐 아니면 노후 그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나라에서 연금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특별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북유럽을 많이 사람들이 복지 선진국가라고 해서 많이 우리도 이 북유럽을 닮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만 본 거야, 반쪽만. 나머지 반쪽. 그럼 북유럽이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세금을 엄청 많이 그렇지. 낸다고. 세금을 엄청 수입의 많이 내서. 반을. 맞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자들이 뭐 이렇게 1억 1천만 원인가를 1억 1천만 원인가를 벌었는데 1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뭐 3천 몇백만 원을 내고 1억 1천만 원인가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 화가 난다고 막 이런 신문 기사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이렇게 실렸던 건데 그러면 세 부담률이 뭐 한 20 몇 프로 30%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한 3천만 원인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세금을 안 내는 뭐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러면 거의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가까이 정도를 세금을 내고 자기는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이제 자기 몫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너네는 공짜로 그 뭐 병원 가고 공짜로 학교 가서 대학까지 공짜로 가서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발끈해. 공짜 아니다. 우리가 다 뭐 한 거다? 돈 돈 낸 낸 거다. 거. 돈 낸 거. 세금으로 돈 낸 거다. 세금으로 낸 돈을 다만 뭐 하는 것뿐이다? 돌려받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고부담 고복지라고 합니다. 세금 부담을 많이 하고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이게 이제 이른바 북유럽식 모델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거꾸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부담 저복지. 난 세금을 뭐 하려다? 조금밖에 안 내려다.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니까 당연히 뭐해? 돌아오는 복지도 조금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또는 이제 그 중간에 중부담 중복지로 갈 것이냐. 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저부담 저복지였어. 복지가 별로 없는 나라였어. 근데 지금 복지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높여가고 있는 내려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해? 증세, 세금을 높이는 게 필요해. 근데 그 세금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지.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누가 더 많이 낼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복지 혜택을 누가 더 많이 누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지, 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그래서 트럼프는 공화당 쪽이었는데 미국 트럼프 공화당은 대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자가 아니라 세금을 뭐 하자? 적게 걷자. 그리고 정부는 되도록이면 역할을 조금만 하자. 인대 비해서 바이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좀 더 걷고 정부가 역할을 더 뭐하고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국민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하게 내버려둬. 국가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아야 돼. 작은 정부여야 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화당 저부담 저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의 반면에 고부담 고복지는 국민들의 삶을 그 정부가 챙겨줘야 돼. 그래서 더 힘세고 돈 많은 애들 돈을 뭐에다가 세금을 걸어다가 가난한 애들한테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런 것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체제가 더 좋은 것이냐,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그 사회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합의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또 북유럽은
그 사회 공동체는 그런 합의를 한 거야. 고부담, 고복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보여? 네. 이 나라들 보고 우리가 이제 발틱 3국이라고 해요. 발틱 3국. 왜냐면 그 옆에 그 이게 무슨 색이 노란색인가 뭐 무슨 색이 모르는데 그게 발트해야 발트. 발트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틱 3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기점으로 오른쪽 우리가 보통 동유럽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동유럽이라고 그러고 이 동유럽들은 과거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였던 국가들이야? 공산주의 그, 국가. 어, 러시아, 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이 동유럽 국가들이고 이 나라들은 나중에 이제 EU와 통합이 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럽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뭐한 나라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그러한 모스산. 나라인 건데 상대적으로 가난할 뿐이지 뭐야? 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나 시험 망쳤어. 나 열받아. 어떻게 얼마였는데 90점 맞았어. 근데 90점 맞은 거 보고 시험 망쳤다고 보니까 다 다른 친구들 막 95점, 100점 맞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그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 하지만 네. 뭐해? 맨날 60점, 70점 맞으면 야, 나 90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동유럽이 유럽 중에서 뭐 한다는 것 뿐이지 1등 그룹 중에서 좀 못 산다는 것 뿐이지 다른 뭐 이렇게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못 사는 것과는 질은 좀 이렇게 뭐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이 서유럽 국가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나라들이고 여기 그 벨기에, 네덜란드 보여?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룩셈부르크가 너무 적어서 안 음, 나왔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뭐 이런 나라들을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또 이게 자기들끼리 그나마 또 조금 더 친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럽 하면 보통 이탈리아, 뭐 이런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을 보고 이제 남부 유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남부 유럽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제 위기를 겪는 그러한 사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렇게 지형적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생소한 나라들이 있지 생소한 나라들. 해나는 네. 어떤 나라가 생소해 지명? 몰도바? 응? 몰도바, 몰도바 어디 있지? 네. 우크라이나랑 루마니아 사이에 있어요. 그러네. 수엠도 몰도바라는 나라는 되게 뭐야 잘 못 듣던 나라네. 몰도바라는 나라도 그래. 그러네. 또 주성이는 저는 일단 이탈리아 오른쪽하고 루마니아 왼쪽 사이에 있는 나라는 거의 다 대부분 처음 봤고, 여기 핀란드 밑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도 다 처음 봐요. 그렇지. 그런 나라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고 여기 보면 뭐 세르비아 뭐 이런 곳이 나중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이 촉발되었던 그런 장소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냐, 뭐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뭐 이 마케도니아 여기가 또 이렇게 그 발칸의 화약고라고 해서 발칸마도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그 뭐야 그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 여러 가지 또 이게 종교 분쟁도 있었고 뭐 이념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분쟁이 또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럽 지도를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봤고 자, 보면 유럽을 이해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는 설명되고 있는데 헬레니즘은 뭐고 헤브라이즘은 뭐야?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음, 말하고 음.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사상과 정신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유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커다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성경책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꼭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책은 자기가 뭐 신앙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특히 유럽을 이해하는 데서 유럽의 예술이라던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서 기본 밑바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헬레니즘이 바로 그리스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 남부 유럽이어서 지금은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위기에 시달리고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가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일본 올림픽이 원래 열려야 되는데 뭐 열릴지 안 열릴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서 연기됐던 거지. 그 올림픽의 첫 출발이 어디야? 그리스. 그리스야. 또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그 민주주의의 첫 시작이 어디야? 그리스. 그리스야. 그러니까 우리 철학자들 얘기할 때 유명한 철학자들 누구 얘기해 보통? 철학자 얘기해.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야? 그리스 쪽 사람들이야 얘기지. 그래서 그리스. 이러한 철학이라던가 아까 뭐 스포츠라던가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기원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지. 그리고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조상님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야. 조상님 덕분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옛날에 약간 자부심? 근데 자부심 그리고 갖고 뭐 배불리진 않잖아. 옛날에 어, 약간 강대국이면은 옛날에 뭘 많이 지어놨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그렇지. 관광. 맞습니다.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 그리스의 뭐 이렇게 신전이라던가 뭐 이런 그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조상들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인데 어쨌든 그 헬레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헤브라이즘은 뭐라고? 유대인, 기독교.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독교 사상인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이렇게 유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좀 이렇게 유럽이지 사실은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인정을 받아 못 받아? 파, 이스라엘에서 예수는 인정을 어,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못 받았어. 받았어. 자, 받았어요. 예수는 유태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사상이냐면 메시아 사상,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야, 구세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구세주,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뭐 해줄 거다? 구원해 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세주야. 그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헐 미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너는 막 얼마 전까지도 목수 일했던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메시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저놈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 구세주를 기다려. 진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거야.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 하늘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내가 금방 올게 그랬어. 근데 그 금방 온다는 얘기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안 오고 계신 거야. 그 사이에 수백 명의 재림예수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다시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도 넘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네가 뭐 진짜야 그러면 야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뭐였어? 박해받았어. 니들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지? 그게 내가 예수라는 증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독교 사람들이 탄압을 받으니까 로마로 도망치고 근데 로마에서도 탄압받다가 다 나중에 이제 뭐해? 로마에서 뭐 국가에서 공인하게 되지. 300 몇 년도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뭐 콘스탄티누스 상대인가 그 선생님 지금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국교 종교가 되면서 유럽 사회에 쭉 퍼지면서 유럽의 가장 중요한 종교가 뭐가 되는 거야? 기독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생각하는데 바로 유태인들은 예수를 뭐한 죽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구약 하나님을 다 같이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신학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 사상이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그것들이 바로 뭐다? 헤브라이즘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문화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과 요 기독교 문화인 헤브라이즘 요걸 제대로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책에 보면 아까 주성이가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르네상스, 종교개혁운동,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것들을 제1,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의 굵직굵직한 역사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아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중학교 때 가면 세계사를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세계사까지는 안 배우는데 중학교 가면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책을 일단은 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프랑스가 어떤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8쪽에. 프랑스는 음. 개성이 어. 있는 그렇지. 프랑스는 개성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적 자존심이 아주 세고 또 이제 이른바 패션. 프랑스가 이제 패션이 발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성을 아주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음식 문화가 발달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프랑스 3대 요리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의 3대 요리가 뭐래? 프랑스의 3대 요리 에스카르고 에스카로고는 뭘 갖고 한 요리야?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가지고 한 요리야. 그 다음에 푸아그라, 푸아그라, 푸아그라는 거위간, 거의 거위간, 간 갖고 하는 그 요리고 그래서 그 푸아그라를 둘러싸고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야만적이다 너무 라고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리플요, 트리플하고 그거는 뭘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로버섯, 송로버섯, 버섯 중에 이제 송로버섯을 갖고 이제 만든 그런 요리로서 프랑스 요리 유명한 그런 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은 그 에스카르고 달팽이 요리만 먹어봤는데 별맛 없었습니다. 왜 이 돈 주고 이걸 먹나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네가 좋은 식당 가서 안 먹고 싸구려 식당 가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스승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36쪽, 37쪽에 프랑스가 사실은 잘 나갔었는데 프랑스가 약해진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들은 뭐야? 횡년, 아니다. 자신들의 유흥에 빠져들었다. 왕과 귀족들이 유흥과 사치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우리 신라가 멸망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신라의 왕족들이 유흥과 사치에 빠져들고 그 유흥과 사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다는 얘기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세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뭐하고 힘들고 맞아. 나중에 이제 힘들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원인을 꼽은 게 뭐였어? 프랑스 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국가 이 책에서는 37쪽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개혁은 알고 있어? 종교개혁이 뭐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게 뭐야? 간단히 말해보면 주성 종교로 개혁하는 거? 해나?
자, 음, 아까 기독교가 탄압을 받다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했다고 그랬잖아.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카톨릭 그 성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기본 종교였어. 근데 교황님과 이런 그 신부님들이 종교를 독점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부패하기 시작을 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해. 그러면서 그러한 잘못을 뭐 하자? 고치자. 뜯어 고치자. 라고 하면서 개신교. 신교. 그 개가 고칠 개자야.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요. 개신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건 똑같은데 교황과 그 신부들의 기득권에 저항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뜯어 고치자라고 해서 일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야, 루터.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뉘어. 하나는 리모델링파. 우리 아파트가 낡긴 했다. 그런데 이걸 부술 정도는 아니다. 그냥 뭐 하자. 고쳐 쓰자. 리모델. 리모델링만 하자. 그러니까 교황이나 신부님들이 좀 잘못은 했지만 회개하고 앞으로 잘할게 하고 그냥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 이게 구교, 카톨릭이야. 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뜯어 고친 것 갖고는 안 된다. 아예 뭐 하자? 무너뜨리고 새로 재건축하자.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만든 것들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개신교, 교회야, 교회. 기독교, 뭐 장로교, 뭐 이런 교회 다니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 기존의 그 그 왕들이 이 종교 세력들과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옛날 기존 종교를 더 선호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고 반면에 새로운 종교 쪽으로 손을 잡는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종교 전쟁 플러스 왕들의 왕권 전쟁까지 결합돼 가지고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는 구교 쪽 편을 들고 어떤 나라는 신교 쪽 편을 들고 그러면서 프랑스는 어느 편을 들었다는 거야? 구교. 구교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신교 새로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을 믿는 개신교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곳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게 어디냐면 네덜란드야. 그 네덜란드가 한때 스페인보다 더 앞서서 네덜란드가 그 전 세계 패권을 쥔 적이 있어. 그 네덜란드 그 조그만 나라가. 그 패권을 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허용적인 그런 문화였어. 다양성. 받아들인 거야. 인재들을 받아들인 거야. 그런 점에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을 꼽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서자들을 차별하는 걸 철폐하는 걸 주장했던 거 혹시 알아? 서울 차별로 들어본 철폐하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본 것 서자들 조선이 뭐 들어본 것 같아요. 서자들도 뭐 할 수 있도록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양반들 중에서만 관리를 뽑으면 쉽게 말하면 그 풀이 좁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나한테 너네 동네에서만 먹을 걸 골라 라고 하는 거하고 대전시 전체에서 네가 먹을 걸 골라라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맛있는 집을 고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대전 전체요. 그렇지. 너네 동네에서만 고르는 것보다는 대전시 전체에서 고르라고 하는 것들이 맛집을 고를 가능성이 더 크잖아. 더 우수한 집을 고를 가능성이 크잖아. 이해가? 즉 양반들에서만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더 풀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해나가 살고 있는 도룡동 음식점 사람들은 해나에게 대전시 전부에서 뽑기로 원할까 아니면 도룡동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만 뽑기로 원할까? 도룡동이요. 도룡동 음식점에서만 뽑기로 원하지. 왜? 그래야 자기가 뽑힐 가능성이 뭐해? 커지잖아. 높으니까. 대전 쪽 전체로 하게 되면 대전 쪽 전체랑 경쟁해야 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기들끼리만 경쟁하고 싶은 거야.
10명이 10명. 근데 그 서자들 뭐 한 30명 되는 서자들까지 합하면 40명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양반들은 절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서자들과 경쟁하기 싫어한 거야. 이해가? 그렇지만 네. 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걸 풀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다양하고 허용적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다양하고 허용적이 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 당시에도 네덜란드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열린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네덜란드를 융성하게 이렇게 꽃피우는 뭐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였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인재들이 유출 떠나간 거지. 프랑스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프랑스를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이나 대외 확장 정책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그때 미국 책 봤었지? 네? 미국 책 안 봤었나? 네. 주성이는 안 봤나? 그때 걔네 미국 저 책 혼자 했어요. 우리가 미국 책을 갖고 했었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잖아. 미국이 전 세계에 막 군대를 보내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미국의 힘을 지탱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군사력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미국이 그만큼 군사비를 뭐 하는 거야? 많이 쓰는 거야. 전쟁한다고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런 군비, 전쟁 비용을 뭐 했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야 괜히 군대 보내갖고 우리 돈 낭비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뭐 군대를 뭐 하자, 걷어들이자, 뭐 돈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미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이처럼 역사라는 거는 단지 그 프랑스는 프랑스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도 그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또 아까 프랑스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신라에도 똑같이 나타난 거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결 지으면서 보는 태도들도 아주 그 책들을 보는 데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하면 또 유명한 것들이 이른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 프랑스 혁명. 38쪽. 공화국. 프랑스 혁명이 어떠한 그래서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지. 공화국이 뭐야? 공화국은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나라. 자, 우리나라는 공화국일까 아닐까? 맞아요. 대한민국 맞아요. 공화국이라고.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 즉 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야? 왕. 왕이나 황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바로 시민의 힘으로 절대 왕정, 황제를 뭐하고 몰아내고, 그것도 유혈, 피를 흘리면서 유혈혁명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최초로 유혈혁명에 성공했던 어떤 그런 나라가 프랑스 혁명이고, 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들도 그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렇게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쿠데타하고 혁명의 차이점을 알아? 공통점과 차이점. 쿠데타는 약간 소규모 음, 아닌가? 쿠데타가 음, 군사를 군사. 써서 하는 걸. 그렇지. 쿠데타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상층의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사력을 힘을 위해서 뒤에 엎어버리는 거가 쿠데타야. 반면 혁명은 맨 밑에. 사람들이 다수의 국민들, 반발. 다수의 시민들이 세상을 뭐 하는 거? 뒤에 엎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거는 뭐해? 마찬가지야. 근데 상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수가 군사력을 이용해서 뒤엎는 건 우리가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다수의 시민들의 요구로서 세상을 뒤엎는 거는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지. 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촛불 혁명이다라고 그랬고, 또 4.19 혁명이라고 불러. 4.19 혁명. 4.19 혁명은 뭐야? 그때 3.15 부정선거. 그렇지. 제1 이승만 정부를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부를 역시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제2공화국 새로운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얀마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같은 경우는 그 군대들이 미얀마 시민들이 뽑은 민주정부를 뭐하고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군부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데타와 혁명은 차이가 있고, 박정희 장군이 5.16 16일 며칠 안 남았는데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어. 근데 박정희 장군은 뭐라고 그래? 자기는 5.16 혁명이라고 그래. 혁명. 자기는 군사 혁명이라 불러. 그래서 그걸 혁명이라 부르느냐 쿠데타라고 부르냐에 따라서는 그 정통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5.16 그 사건을 그 똑같은 거지. 미얀마처럼 민주정부를 군대들이 나서서 무너뜨리고 군사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군사 쿠데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또 그러다가는 공산주의화 될 위험도 있었고 또 너무 가난했었는데 그것들을 뒤엎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인 노력이다 라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는 어쨌든 유혈혁명, 시민들이 나서서 피로써 뭐 하는 거야?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피 흘리고. 그에 비해서 영국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약간 자, 52쪽에 마그나 카르타가 뭐래? 마그나 카르타가 음. 마그나 카르타. 귀족의 동의 없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대연장? 그게 왜 중요하냐? 아까 프랑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왕이 막 황제가 지 맘대로 하고 사치하고 전쟁 많이 일으켜서 저기 하고 그랬더니 세금 높아지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들고 나서 뒤엎어버렸다고 그랬잖아.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 존왕이 자꾸 전쟁에서 패해서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런 문제, 세금이 더 걷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귀족들이 영국 존왕과 협정을 맺은 거야. 대헌장. 그걸 이제 마그나 카르타로 그러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왕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조약을 맺은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주고받기를 한 거야. 왕은 어떤 걸 받은 거야? 왕이 받은 건 뭘까? 돈? 지원? 왕 자리를 보장받은 거야. 프랑스는 아예 그 왕을 죽여버렸잖아. 나중에 황제를 죽여버렸잖아. 근데 영국에서는 그래 너 왕 계속해. 그런데 대신 뭐 하라는 거야? 뭘 내놓으라는 거야?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하지는 마. 라고 왕의 권력 일부를 뭐 한 거야? 뺏은 거야. 그 다음에 있었던 거 57쪽에 권리청원. 자, 권리청원과 아까 그 마그나 카르타의 공통점은 뭘까? 차이점이라. 공통점. 권리청원과 마그나 카르타의 공통점. 전쟁에 패하고 음. 국민들의 신방을 얻지 못했다.
전쟁에 패해. 또 왕이 또 전쟁에 패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뭐 한 거야? 또 권력을 내려온 거야. 아, 앞으로 내 맘대로 안 할게. 대신 내 왕자리는 계속 뭐 해줘? 인정해줘. 이러면서 이제 의회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왕이 왕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왕의 그 행위가 제약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란 얘기지. 그리고 그 의회에 이른바 귀족이라던가 부유한 상인들이 참가해서 그 권력을 나눠먹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프랑스는 아까 말한 대로 아예 뭐 한 거야? 뒤에 엎어버린 거야. 혁명.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갖게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명예혁명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명예형. 명예혁명. 명예혁명. 즉, 이렇게 명예롭게 그 일들이 질서 있게 차근차근 그 왕의 권력들을 약화시킨 어떤 그런 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그 형태가 입헌 군주제라고 그래. 입헌 군주제. 59조. 입헌 군주제가 뭐야? 국왕은 있지만 법에 따라 나란 일을 하는 입헌 군주국의 바탕을 그렇지. 국왕은 있어. 왕은 있어. 근데 왕이 뭐 하지 않아? 군림하되 통치하진 않아. 그 왕은 쉽게 말하면 얼굴마담이야. 얼굴마담. 왕은 그냥 겉에 나 왕입니다라고 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돼. 영국은 총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투표해서 총리를 뽑아. 자,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 영국은 국민들이 총리를 뽑아. 그럼 그 총리가 영국 왕이 야, 그래, 너 총리해 이래. 그렇게 승인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총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옛날과 다른 점은 뭐였어? 옛날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옛날은 왕이 왕이 그냥 다. 야, 너가 총리해. 네가 뭐 해? 이렇게 왕이 그냥 시켰어. 마음대로. 근데 지금 왕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없어. 지금 시민들이 뽑은 거야. 그리고 시민들이 뽑았으면 왕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알아. 네가 해야 돼. 네가 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 해나 혹시 그 주성이도 봤나? 우리 어린 왕자 책 본 거 기억나? 어린 본 왕자. 적 없어요. 어린 왕자 안 봤어, 해나도? 저 어. 수업에서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 선생님하고 그때는 해나가 빠졌나? 우리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그 왕이 나오는데 왕이 막 명령을 따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왕이 해나한테 야, 해나 왼쪽으로 가! 이랬어. 근데 해나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 위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명령한다.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서 해나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뭐라 그래? 야, 너 내 말 잘 듣는구나 이래. 해나가 말 잘 되는 거야? 또 그런 부분에서 왕의 권위는 지켜주는데 단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진 않는 그런 어떤 형태가 바로 입헌 군주제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영국이 아주 특이한 어떤 그런 제도고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왕은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는 않고 일본도 역시 총리 체제의 어떤 그런 국가들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아예 왕을 뭐 해버린 거야? 없애버린 거지. 우리나라 아예 왕을 없애버리고 공화국의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아예 왕을 없애버리고 황제를 없애버리고 대통령과 총리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맥주 유명한 거 혹시 알아? 네. 네. 독일은 맥주가 왜 유명하게 됐대? 석회수. 석회수가 왜? 석회수하고 는 맥주하고 바로 석회수가 바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음료 대용으로 맥주를 개발했다.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옛날에 그 우물물 길어서도 먹고 지하수도 먹고 수돗물도 그냥 우리나라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수돗물 안 먹지. 대부분 다 돈 주고 생수를 사 먹는데 정수기. 수zem이 해나만 했을 때 제일 깜짝 놀란 일이 뭐였냐면 아니 외국에서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데 헐 미쳤어 막 이랬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이해할 수 없었던. 두 번째 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화장실 가는데도 돈 낸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돼.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화장실 가서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돈을 내. 화장실 들어갈 때. 뭐 그 돈이 뭐 큰 돈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화장실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 500원 정도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1달러 주면은 한 1유로 주면은 뭐 두 사람이나 뭐 세 사람 가니까 한 뭐 5, 600원 정도 그 정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늘 그 가이드 쌤이 늘 얘기해줘. 여기는 무료 화장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다 가. 유료 화장실 하면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화장실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가는 걸 너무나 뭐하게 생각해? 당연히 당연한 걸 생각하잖아. 근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문화가 다른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이 그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 석회수를 그냥 먹게 되는 경우에 몸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다른 식수를 따로 먹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이렇게 맥주가 만들어져서 맥주를 이렇게 음료 대용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인데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은 뭐라는 거야? 독일 독일 통일정책, 응? 철과 피. 철과 피가 뭐야? 군대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요. 네. 그렇지. 그래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통일된 어떤 그런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 비스마르크의 어떤 그런 정책이었고 그 결과 독일이 이제 상당히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또 나중에 독일이 이른바 전쟁을 치르게 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야? 땅이 물보다 낮은. 땅이 물보다 낮은 네덜란드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자연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네덜란드의 그 특징이 아까 모든 그 사람들 다 수용하고 평등적인 그런 부분이 큰데 그 이유들로 꼽는 게 바로 이 낮은 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그 낮은 땅을 놔두면 그냥 물이 덮쳐서 침수될 거 아니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방을 쌓고 풍차를 만들어서 물을 빼고 이거는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많은 다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권리를 뭐 한다는 거야. 대다수에게 다 평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평등 문화가 뭐였다는 거야. 발달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덜란드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결정짓는 데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 나라라든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나라의 그 환경, 자연 환경, 지리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우된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무솔리니가 등장했고 아까 히틀러 독일 같은 경우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독 독재. 응? 네? 해나 뭐라고 했어? 독재. 독재. 우리가 아까 말했 전체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파쇼라고 해서 개인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전체. 국가가 더 우선하, 국가가 더 우선, 전체가 더 우선하는 어떤 그러한 체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어.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성이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거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나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국기에 대한 명세를 늘 외웠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맨날 초등학교 때 외우고 다녔어. 국기에 대한 맹세문 해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이 뭐 한다고 충성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국가주의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군부 파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때가 우리나라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도 그러한 영향이 좀 이렇게 있어. 그 북한의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그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하지만 전체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당이 우선이고 개인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전체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나 뭐 아니,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어, 학교에서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바뀌었어. 지금도 내용이 바뀌었다. 내용이. 내용 그래도 충성한다는 그건 아 있던데요. 그래? 지금 여보 한번. 지금 내용은 뭐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맹세합니다. 거기에 그렇지. 그 해나가 말한 대로 자유롭고 뭐한 정의로운.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쌤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다 할 것을 맹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거야. 맹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해나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역시 국가주의고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다 보니까 뒤에 나라들은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책이 워낙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들을 다 알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스케치를 한 상태 속에서 아까 해나가 뭐 특별히 내가 더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해서 뭐 본다던가 아니면 그 나라에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본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냥 이건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꼭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점들. 그래서 또 다른 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그 밑바탕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이 나라는 이래라는 식으로 꼭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집을 나간 소년이라는 책인데 창작 동화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간 소년이라는 동화집 안에 여러 편의 동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현덕 선생님의 동화집인 집을 나간 소년이라는 창작 동화집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소년이라는 책이 해나야 말해. 마지막에 질문할게요. 집을 나간 소년이라는 책이 그 뭐야 책 제목이 좀 같은 그런 책이 있나 봐. 근데 그 산하출판사 안에 집을 나간 소년이고 그 안에 뭐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편의 이야기 여러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까 한 10편 정도 넘는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까 그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됩니다. 해나. 여기 코레사 사이트에 음, 공지랑 독서 컬럼에 김재현 어린이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음, 제가 아는 재현이 맞아요? 맞습니다. 해나가 하는 재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와, 아마존 쌤도 근데 그걸 보려다가 못 봤는데 아마존에 회원 가입을 해서 그 책을 구매할 수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뭐 책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문제는 그걸 회원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결제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복잡해갖고 쌤이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쌤이 또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책을 별로 이렇게 근데 뭐 볼 수 있으면 와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나가 쓴 책 맞습니다. 아니 해나라네 재현이가 쓴 책. 그래.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십니다. 그래.